그림 그리는 화가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직업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나도 저렇게 미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했어요. 너 왜 파리로 안 가고, 한국 애들 다 파리로 가는데 왜 여기로 왔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햇빛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은 색깔을 결정하잖아요. 이런 류의 이런 붉은 바다나 붉은 하늘을 그리게 된 것도 LA 쪽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거기가 빨간 노을이 정말 불타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저녁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붉을 수가 있지?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보지 않은 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순간에 인간은 상처가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처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빛나게 만드는 거고, 그런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나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팔레트 김석희입니다. 오늘 모신 분 역시 역마살이 좀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다음 미국에서도 좀 지내신 경험이 있으시고, 심지어 우간다에서도 생활한 적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네, 화가 최영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최영실 선생님은 1963년 경기 파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서울여대 도예과를 졸업하시고 2002년에 이탈리아 국립미술대학에 입학하십니다. 로마에서 공부하셨어요. 안드레아 볼로 교수 밑에서 수학하셨고요. 2008년 여름에 겸재 정선을 다룬 논문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동료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제2이탈리아 대사관과 한국에서 또 전시를 하셨고요. 일본에서 28회의 개인전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력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기는 했는데, 선생님께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아주 그 옹기를 굽는 오지에서 태어났어요. 저 어릴 때는 전기도 없었어요, 거기에. 그게 왜 옹기를 구웠냐면, 저희가 원래 구교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 선조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서울에 사시던 분들이 거기로 다 몰려간 거예요. 구교란 건 천주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동네가 거의 뭐 집성촌이라 그럴까? 제가 경주 출신인데 최씨가 한 60, 70%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외가 분들하고 다 모이면 그런 집성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께서 도구를 만드셨어요. 옹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먹고 살 만한 게 없으니까 흙바다가 옹기 구워서 그거를 이제 불암동, 파주에서 불암동에 가깝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소 달구지에 싣고 가서 팔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이제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눈이 하얗게 쌓인 그 산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은 이 눈 오는데 뭘 하냐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화가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직업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나도 저렇게 미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네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화가, 동네 와서 그림 그리던 화가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중학교 때 미술부를 했죠. 고등학교 때도 미술부를 하고. 근데 이제 미술부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해서 뭐 좀 상도 좀 타고 수업도 많이 빼먹고, 수업 빠지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그림 그리러 나간다고. 예. 그렇게 하다가 회화를 전공을 하고 회화과를 가려고 했는데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좀 뭘 좀 먹고 사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예를 지원을 했어요. 공예가 저하고는 좀 사실 체질상 안 맞긴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좀 즉흥적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하고 이런 어떤 속도감도 나타내고 그러고 싶었는데,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이듬해 대학 졸업하고 2년 후에 제가 회화로 전시를 했어요. 첫 전시를. 근데 그 회화 첫 전시를 하고 나서 나는 회화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림 그리는 스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면의 문제였죠. 예, 이 테크닉은 얼마 안 가면 금방 동이 날 거야, 이거는. 이건 기술이니까. 네. 기술은 누구든 시간 나면 다 배우는 거예요, 시간 되면. 근데 그 테크닉으로 내가 이걸 얼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었을 때, 나는 회화라는 걸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갔는데, 그때가 제가 나이가 많았어요.
2002년이면 선생님 몇 살? 39이었어요. 이제 국립미술원이 10월 달에 그거를 시험을 봐요. 뭐 시험은 되게 간단해요. 들어가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면접이 좀 있으니까 언어를 좀 했어야 되고. 그래서 4월 달에 이탈리아로 가서 준비를 하고 10월에 시험을 봤죠. 입학을 했어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23년부터 제가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학제가 트리엔날레, 뭐 꽈트리엔날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엔날레는 3년. 꽈트리엔날레는 4년인데 네. 이 3년이나 2년짜리는 그냥 대학만 졸업하는 거고 그 4년 과정을 합치면 석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대학원에 가면 이제 박사라는 그런데 걔네는 그거를 도토레라고 얘기를 해요. 닥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2008년인가요? 네. 경제정선으로 논문을 쓰고 나서 논문을 봄, 가을로 심사를 하는데 제가 아마 여름학기 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말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학점을 다 따놓고 한 2년 정도 작업을 했어요. 그 논문 쓰는 거를. 한국에 와서 박물관에서 자료조사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가져가서 하고. 왜냐면 경제정선이 영어 아티클이 별로 없어요. 다 한국말에다가 뭐 한문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해야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대학원도 등록금도 비싸고 일도 좀 전문화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논의를 했어요.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게 옳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갖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기엔 너는 인생의 여정을 갖는 게 훨씬 더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학기 다니다가 그 학교를 스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시도 좀 많이 하고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28회 개인전으로. 네. 정말 긴 시간 그림을 그려오셨어요. 근데 선생님 보통 그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파리나 아니면 일본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미국이거나 그렇게 많이들 가시는데 선생님 좀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신 건 조금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제가 국립미술원 시험 볼 때도 그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왜 파리로 안 가고 한국 애들 다 파리로 가는데 왜 여기로 왔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햇빛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은 색깔을 결정하잖아요. 그 햇빛은 정말 다양한 색을 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 하니까 이탈리아를 다니면서 이건 빛 때문이야 라는 결론이 났어요. 내가 이 빛 속에서 이 빛을 느끼면서 하면 뭔가 변화가 있겠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결정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스튜디오 이름도 아트 스페이스 솔입니다. 네네. 솔이 태양이죠. 네네. 오 솔레미오. 그 솔도 있고 저는 또 솔이 좀 경쾌해서 좋아요. 도레미파솔. 네, 그 솔도 좋고. 예, 그래서 솔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이탈리아의 뭐 미술 교육이랄까? 그냥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처럼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한 교실을 교수가 3명이 나눴어요. 4명의 교수가 있어요. 약간 비구상, 전통 클래식. 우리 교수님은 독일을 유학 갔다 온 사람이라서 약간 표현주의가 섞인 그런 현대. 이렇게 4분의 교수들이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저 교수님 수업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일처로 그 교수님을 이렇게 써놓고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쫙 봐서 이제 학생들의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그래 너는 내 교실에 들어와 이렇게 해서 결정이 서로 이제 합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하고 4년 내 일을 해요. 우리 대학원하고 비슷한 네, 시스템이에요. 4년 내 그 교수하고 하는데 교실이 이틀 우리가 쓰고 그 다음 이틀 다른 교수가 또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들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고 또 그 다음 주에 그 수업을 들을 때 또 그걸 가져가요. 뭐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이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림을 들고 한 번에 못 가니까 2-3번씩 학교까지 갖다 나르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유화잖아요. 유화니까 이 유화가 잘 안 말라요. 그 캔버스를 겹쳐서 이렇게 페이스 부분이 다시 안 닿게 해갖고 10개씩 가져가면 왜냐면 이게 저희가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요. 다 그림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 세팅을 다 해놓고 교수님이 그 그림을 평가를 하고 뒤에 애들이 다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림을 설명을 하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경우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인데 평상시에 그 친구가 드로잉 하던 거랑 그림이랑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근접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너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왜 이 그림이 나왔어? 나 리얼리즘 시켜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온 친구였어요. 그리고 거기 이탈리아의 무슨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정물화 잘 그리고 막 수채화 정물화 잘 그리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한국 애가 돈 상 탔어 막 이러면서 한국 애들이 그림 너무 잘 그려 막 이러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3학년 때 얘가 자기도 어떤 단절을 느꼈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야, 난 네가 갖고 있는 다른 그 재능과 이거에 대해서 그 근접성을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갔어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왜냐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작가들한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드로잉하고 그 실제 작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드로잉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저도 드로잉을 같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드로잉을 봐서 제 드로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자기 게 아닌 것처럼 간단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에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떤 연으로 이렇게 갔지? 그림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는 그림은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설명 없이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분명히 설명을 해야만 돼. 느낄 수가 없어. 왜 이 그림이 여기서 왔는지 자기도 그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한학기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고민이 안 풀리니까 결국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림을 못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교육은 그런 어떤 자기 그림의 내면과 그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 건가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지 빛을 이렇게 그려라 이런 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림은 교육이 더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 가르치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할 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저도 대학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를 해보지 그러냐고.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수님도 그랬고, 나이 많이 차서 들어오기도 했거니와 그거에 내가 주력을 하다 보면 내가 어그리하지 않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도 가르쳐야 되고 그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이 제일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따 뒤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지금 답이 거의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림은 과연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저희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문화생들이 있는 형태로 많이들 하시는데 선생님 그림하고 제자들 그림이 똑같아요. 그 선생님 사진을 갖고 그림을 그려. 보면 저 그림이 저 사람 그림일까? 선생님 그림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은 그림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배운다는 게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그림을 망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유로움과 그런 어떤 자율성을 덮는 거죠. 네. 그걸 펼쳐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덮고 계속 누르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강요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림은 설명이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화가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림을 내가 스스로 보기도 전에 설명해 주는 거는 싫다. 그림을 직접 느끼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한국의 많은 화가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제목이 무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객에게 던져버리는, 저는 그런 제목과 그림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추상 그림의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조금 화가 자신에게는 좀 재미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근데 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네, 제가 지금 무책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었는데 또 한간에 뭔 얘기가 될까봐. 제가 사실 그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선생님 그림이 어떻게 보면 추상 같고 어떻게 보면 구상 같고, 이 추상과 구상의 경계 어디쯤에 있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좀 뭐 잘 모르지만 한국의 풍토상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추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든가, 그래서 구상보다 추상이 위에 있다든가 뭐 이런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끝까지 구상을 견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가들 중에서도. 선생님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과 구상의 경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선생님 그림이 저는 딱 그런 것 같거든요. 추상과 구상의 경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동양화다, 서양화다 이런 개념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재료상으로 나눈 것인지 어떤 주제상으로 나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넘나들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 화가를 논문으로 썼지 않습니까? 아주 그 예전 그림들,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그림들을 봤을 때 물론 뭐 사군자 같은 것도 저는 추상과 구상에 비교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해됩니다. 예, 사군자가 사실은 나무 그 풀인데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논문 썼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대나무, 국화, 난,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절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구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추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미 우리 전통화에서부터 예, 예. 구상과 비구상의 그런 경계는 이미 허물어져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모던한 감각이죠. 예전의 그러네요. 그림들인데.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림에도 변천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시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제가 로마를 가기 전에 그렸던 그림들은 지금은 참 잘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5, 6년, 7년 동안 작업하고 다시 학교 졸업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지냈던 기간에 그렸던 그림들이 상당히 열정적인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저의 이 모든 에너지와 그 스킬을 총동력을 해서 그림을 그렸죠. 이제 한국에 와서 전시 개인전을 몇 회를 거듭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그 하늘에 그 태양 아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조금 바뀌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조금 더 어떤 소재나 그 감각이나 어떤 제가 집중하는 그 정서에 있어서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다른 나라도 좀 많이 갔다 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류의 이런 붉은 바다나 붉은 하늘을 그리게 된 것도 LA 쪽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거기가 빨간 노을이 정말 불타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저녁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붉을 수가 있지?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보지 않은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역마살도 참 중요해요. 희한하게 저희 문학 팔레트 오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그 역마살이 있으시다고 다들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 사실은 그런 경험이 그림을 많이 바뀌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이제 그림이 바뀔 때가 되었구나. 네. 그 볼로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었거든요. 네가 그리는 게 아니야. 그림은 그림이 스스로 그려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림이 그림의 길을 찾아가도록 저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제가 나를 이제 그만 건드리라고 말하면 전 끝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망설임 때문에 그만 건드리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미련이 남아서 그러다 보면 그 그림은 뒤엎어집니다. 전시를 하시면서 많은 평론가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티스트들이 자기 그림을 자기가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종종 그 평론가들이 쓰신 그 평론을 읽어보게 되는데 이게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평론들은 왠지 본인의 평론을 위해서 그림을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꼭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희생시킨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좀 시니컬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런 평론과 그림의 관계 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은 그림이 얘기하는 거지 그림에 사족을 붙이면 그림이 더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평론가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은데 제가 그런 분을 못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재작년 그 전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어떤 분이 평론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자기는 평론가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써준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하늘에 대한 이 하늘이 주는 아니면 공기라 그럴지 그거를 그 사람이 전시를 보고 나와서 그날 저녁 노을을 보면서 느낌과 같이 맞닥뜨려서 그 승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국어의 말 중에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승천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림이었다라는 느낌의 글을 쓰신 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분 글을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발표한 적은 없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글인가 한번 발표를 할 건데 물론 글 쓰는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제 마음을 잘 읽으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역시 사람을 이해하는 게 바로 예술을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혹시 좋아하시는 화가가 있으실까요? 피카소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글쎄요, 뭐 저는 아직은 그 표현주의나 표현 추상에 많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뭉크도 아직도 좋아하고, 네. 처음부터 좋아했는데 오래가네요. 그 전에 다른 작가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뭉크나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오래가는 작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뭉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뭉크 좋아해요. 어떤 그림을 예를 들어 좋아하실까요? 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외침도 좋아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형상이 없는 네. 원래 골격대로만 그려진. 네. 그리고 독일의 표현주의의 그 앙소리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도 저는 좋아요. 약간 좀 이렇게 마스크화된 얼굴들을 네, 그리는 네, 사람도 네,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좀 자기의 삶이 투영이 되잖아요. 그림에 네. 많이. 물론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삶을 투영하고 그는 그 방식대로 자기 삶을 투영하지만 자기의 가족사나 자기의 상처가 다 들어가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느 순간에 인간은 상처가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처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빛나게 만드는 네. 거고 그런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나지 않으니까. 되게 소중한 사실 말씀. 이 어떤 양과 음의 이 겉면과 뒷면이 사실 다른 것 같지만 겉면은 뒷면이고 뒷면은 겉면인 것 같아요. 같은 면인 것 같아요. 네. 그 같은 면이 나올 때에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상처가 아름다우려면 사실은 그 상처를 극복해야 그 다음에 아름답죠. 극복이 어려워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저는 극복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상처 때문에 오히려 추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자기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상처가 아름답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 상처를 이미 극복했다고 할까?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오셨는데 선생님 가장 좋아하시는 그림이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든가? 저는 지금 저쪽에 걸려 있는데요. 저 그림이 제가 가장 조금 애착이 가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저건 재학 시절에 그린 그림인데 이탈리아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볼로 교수님이 너무너무나 극찬을 하셨어요. 나도 이렇게는 못 그린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사실 저거는 그리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작은 그림을 안 그릴 때였는데 캔버스가 작은 게 하나 있었고 물감이 남았어요. 이 물감을 제가 좋은 거 쓰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걸 빨리 쓱 물에 묻힐만 해버리고 나중에 이거 물감이 없을 때까지만 그림을 그리고 내일 하자, 오늘 피곤하니까 이러고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그 그림을 좋아도 좋았지만 집에 와서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왜 저거에 저렇게 점수를 주었을까? 그리고 살짝 다른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이 그림이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사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린 거예요. 물감 버릴 거니까. 네. 그러면서 느낀 게, 그려야겠다는 의지가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이 의지를 내가 좀 버릴 때도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걸 버려야지 욕망이 출현되는 거죠. 선생님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규범은 없습니다. 그냥 항상 제가 지루하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내가 만족하는 네, 저는 지루함을 굉장히 빨리 느끼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비슷한 그림 하나 그려줘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너무 웃기고 싫어요. 저는 못해. 끝으로 선생님 팬이 은근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선생님 팬들에게 아니면은 기왕에 문학 팔레트 출연하셨으니까 문학 팔레트 구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죠. 저는 이번에 일본을 전시를 갔다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저보다 제 그림을 더 잘 이해한다, 보는 사람이. 그래서 그 작가의 말보다 너무 그림을 잘 느끼는 관객들이 저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제 작업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또 좋아하고 이러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그 몇 분들한테 내가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는 역마살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네, 오늘 최영시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의 그림과 선생님의 세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응원 드리고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예술이 선생님 안에서 만족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저는 너무 좋은 사람 있으면 호응하고 싶거든요. 에이구.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는 포옹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체온 느끼고 굉장히 정감 있고. 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